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유난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지난주는 방송이 못 나갔어요. 제가 몸이 살짝 안 좋아서 방송을 한 주 쉬었고요. 172번을 하는 와중에 한 번도 거의 안 쉬었어요. 한 번 정도 쉬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또 오랜만에 한 주 쉬었고요. 벌써 12월이에요. 방송 나가는 날짜면 벌써 12월이 됐을 거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벌써 12월이 될 수 있지?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소식을 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맥주 이야기는 로덴바흐 얘기를 통해서 플란더스 레드에일을 얘기를 하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드브린이라고 하는 또 이스트 플란더스의 또 레드에일이죠. 어떻게 보면 브라운 에일, 레드에일 뭐 다 똑같은데 그 얘기를 살짝 해드리면서 마지막 아메리칸 사워 에일, 뭐 와일드 에일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아메리칸 와일드 에일 사워 에일은 뭐 제가 직접 뭐 얘기하는 것보다 이 책에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어서 그거를 보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이 책을 이제 마지막으로 딱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2년 정리를 딱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중에 저희 알쓸맥잡 멤버들 한번 소집하겠습니다. 소집해서 그래도 마지막에 같이 모여서 이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12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노래는 그레이, 로꼬, 코드쿤스트 신곡입니다. Be Ready. 그레이, 로꼬, 코드쿤스트의 Be Ready 듣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 명이 다 모여 있네요. 자, 오늘 맥주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오랜만에 ESB하고 플러스 거죠. 뭐 플러스 ESB하고 그리고 플러스 런던 포터 생맥주를 오랜만에 먹고 왔습니다. 링고에 가서 생맥주를 먹었는데 상태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좋은 컨디션의 맥주들은 좀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뭐 링고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상미기한이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어두운 맥주일수록 마셔보면 몇 가지 특징이 딱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미기한이 얼마 안 남았거나 지났을 경우에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보관을 좀 잘 해놓으면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수입사에서 보관을 아주 베스트를 또 해놓으신 않은 것 같았어요. 여름에 아마 특히 저온 창고나 뭐 이런 데서 보관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보관한 느낌이 싹 들었고요. 별로 좀 그래서 실망했다는, 오랜만에 ESB랑 런던 포터를 생맥주로 마신다는 생각에 즐겁게 주문을 했는데 마셔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향미에 힘이 없고요. 그리고 향 쪽에서 약간 오래된 묵은 향들이 좀 나요. 좀 진한 것들은. 그리고 아무래도 잘 보관된 맥주들은 일단 향미가 되게 활발하죠. 활발하고 생생하고 뭔가 팍팍 치고 나오는 그 느낌들이 있고 있는데 좀 아쉬웠고, ESB 같은 경우는 약간 초콜릿 향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묵직하게 받쳐주면서 그 위에 이제 아주 옅은 그 영국 노브롭의 향들이 이렇게 싹 깔려서 나오거든요. 그게 ESB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러니까 좀 플랫한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약간 어두운 몰트가 오래됐을 때 나오는 약간 쿰쿰한 느낌들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런던 포터도 역시 그 특유의 초콜릿 향이 있어요. 이건 진짜 초콜릿 향이거든요. 초콜릿 향이 탕 튀겨 올라오면서 그 바디감하고 텍스처 쪽에서 스무스한 느낌들이 탁 치고 올라와서 되게 아주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오버긴 한데 옅은 초콜릿 음료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런던 포터에 있거든요. 그런데 좀 역시 플랫하고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살아있지 않은, 전반적인 향미가 살아있지 않은 느낌이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맥주들은 수입사에서 좀 자신 있게 상미기한 다 가기 전에 그냥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맥주들이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막 찾는 맥주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양 매니아층까지, 그러니까 맥주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그 맥주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오픈을 하면 길을 쓰고 찾아가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매니아들은 아니에요. 완전 매니아들, 소위 얘기하는 맥덕들은 뭐 더 이제 요즘 트렌디한 맥주들을 찾아다니고 혹은 더 좀 극단적인 맥주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런 맥주들, 뭐 플러스 정도의 맥주들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매니아층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맥덕들도 아닌 거죠. 맥주 공부를 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맥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가서 먹는 맥주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리지널, 물론 ESB 플러스 ESB와 플러스 런너포터가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약간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맥주들, 혹은 이미 플러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브랜딩을 해왔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플러스 지금 런던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많이 팔리고 있어요. 여러 펍에서, 주요 펍에서는. 뭐 원래 그게 수입 맥주의 포지셔닝입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소비될 수 있는, 뭐 이게 막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맥주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한 잔에 12,000원씩 받잖아요. 펍에 가면은. 그러니까 그런 맥주들은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좀 자신감 있게 좀 오픈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플란스 레드에일을 이제 정리를 해보죠. 로덴바흐의 역사를 알면 제가 플란스 레드에일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벨기에 역사를 말씀드렸고요. 그 가운데서 로덴바흐 가문의 이제 활약들을 좀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원래는 1821년에 로덴바흐라고 하는 맥주 회사가 이제 생겼는데, 이게 이제 페드로 로덴바흐라고 하는 분이 인수를 한 거예요. 누군 인수를 했냐면 이분의 와이프의 장인어른이 원래 양조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이 양조장을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근데 혼자 인수를 한 게 아니고 형제가 있었는데, 페드로 로덴바흐, 그다음에 알렉산더 로덴바흐, 그다음에 콘스탄틴 로덴바흐, 요 세 명이서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근데 요 세 명이 이제 벨기에 독립에 있어서 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벨기에가 독립한 다음에 이 양조장을 운영한 거는 이제 페드로 로덴바흐예요. 페드로 로덴바흐가 또 지분을 다, 나머지 형제 지분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양조장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의 플란스 레드에일의 모습을 만든 거는 이제 유진 로덴바흐라고 하는 페드로 로덴바흐의 손자입니다. 손자. 1850년에 태어나 188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금의 로덴바흐의 어떤 모습을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시고 이제 상품화를 시킨 거죠. 플란스 레드에일의 어떤 정형화를 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고 보면은 플란스 레드에일의 또 벨기에 전통 맥주, 아주 오래된 전통 맥주냐라고 하면 또 얘기할 거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분명히 그 지역에는 레드에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드에일을 본격적으로 상업화시키고 또 틀을 딱 정확히 만든 거는 1800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에나 이제 있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사가 꽤 오래되긴 하지만 뭐 19세기 후반부터 후반부터 시작된 맥주들이 뭐 꽤 많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 일본도 마찬가지죠. 아사히나 이런 맥주들, 혹은 뭐 칭따오도 1903년이니까 다 비슷비슷한 시기에 어떤 맥주들이 좀 정착된 걸 보면 이 플란스 레드에일이라는 맥주가 또 아주 오래된 맥주는 아닌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이 유진 로덴바흐가 양조 공부를 하러 영국으로 가거든요. 뭐 그 당시 영국은 뭐 어마무시하죠. 빅토리아 시대에 이제 거의 절정에 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세계 최고의 아직 힘을 갖고 있었던 국가였고, 양조 쪽으로는 뭐 맥주가 영국이 최고였죠. 근데 그때 이제 포터의 영향을 받아요, 이분이. 포터라고 하는 그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맥주를 보면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착안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신맛을 내는 이제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나무 배럴에 숙성시키는 방법. 세 번째가 섞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터라는 맥주가 원래 시작이
원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뭐 브라운 에일들을 섞어서 만든 게 이제 시초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포토는 자연스럽게 신맛도 좀 났고 쿰쿰한 향도 났고 지금의 포토와는 완전 다릅니다. 났고 또 여러 가지 맥주를 블렌딩해서 먹었던 데서 차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고선 이제 내가 운영할 로덴바흐의 맥주도 이런 쪽에서 양주적인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시작한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로덴바흐로 와서 본격적으로 자기 맥주를 만드는데 믹스드 퍼먼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믹스드 퍼먼테이션 이 자체가 람빅하고 이제 다른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람빅하고 플라너스 레드 에일은 젖산 발효를 하고 뭐 일종의 야생 발효를 하는 거죠. 야생 발효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발효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람빅 같은 경우는 맥즙 자체를 그냥 쿨십에 넣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야생 효모와 뭐 젖산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효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발효를 하는, 물론 그 과정에 인간의 개입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썩은 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이제 람빅이라고 하면, 이 플라너스 레드에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 모주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죠. 에일을 만듭니다. 에일을 만들어서 이 에일을 푸더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나무 배럴 속에 넣는 거예요. 오크 배럴 속에 넣는 거죠. 그래서 오크 배럴 속에 넣고 오크 배럴 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제 일종의 미생물들과 접촉을 시키는 거죠. 젖산 발효와 뭐 야생 발효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이 이 플라너스 레드 에일과 또 람빅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플라너스 레드 에일 같은 경우는 모주를 만들어 놓고 알코올이 있는 맥주를 만들어 놓고 이걸 야생 발효 시키기 때문에 뭐 시간도 오래 걸리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주 시비어하고 아주 할시한 아주 그러니까 거친 향미가 나진 않는 거예요. 람빅 같은 경우는 맥즙 자체를 야생 발효 시켜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거친 향미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과일을 넣거나 블렌딩해서 괴질을 만들거나 당을 넣어서 파로 만들거나 이런 어떤 것들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플라너스 레드 에일은 이미 알코올이 들어있는 술을 갖고서는 야생에 접촉을 시키기 때문에 람빅과 같이 아주 거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로덴바흐의 어떤 몇백 개가 되는 이 오크 통에다가 포도통에다가 있는 맥주 중에서 아주 오리지널을 빈티지라고 해서 이제 판매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마스터 블렌더가 또 있고 마스터 블렌더 겸 헤드브로가 있는데 이분께서 이 푸더에 있는 이 맥주들을 다 일일이 시음을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푸더 하나를 빈티지로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제일 베스트 퀄리티의 오리지널 맥주다라고 해서 이 맥주는 아무것도 블렌딩하지 않고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덴바흐 빈티지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모주와 그 발효된 맥주를 블렌딩을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로덴바흐 맥주들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시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대중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모주를 비율을 섞어서 하면 가격을 아무래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마시기도 되게 편하고 그리고 가격도 떨어뜨려서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이분일 것 같은데 루디 이름이 객콰이요? 객귀요? 모르겠는데 루디라고 하는 이 분이 지금 브루마스터 겸 마스터 블렌더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덴바흐 빈티지라고 하는 매년 푸더 속에 있는 가장 좋은 맥주를 선정을 해서 빈티지로 팔고요. 750ml로 팝니다. 황금색으로 나오고요. 저희 집에도 지금 한 병 있는데 몇 년 동안은 모르겠네. 매년 나오는데 가격이 굉장히 세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센 맥주는 아니에요. 가격이. 이게 3만 얼마거든요. 750ml에. 근데 와인 생각해 보시면 이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빈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블렌딩을 통해서 여러 카테고리가 나와요. 일단은 우리가 가장 시그니처라고 보는 대중적인 시그니처 맥주 중에 하나죠. 로덴바흐 그랑크리 같은 경우는 모주가 3분의 1 그리고 그 발효 숙성된 맥주 오크통에 있었던 맥주가 3분의 2가 들어가서 6%의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그런 맥주가 나옵니다. 이걸 로덴바흐 그랑크리라고 하는데 가장 로덴바흐의 시그니처 맥주죠. 가격이 아주 비싸지도 않습니다. 뭐 330ml에 5,500원인가 6,000원인가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가격을 하는데 이 맥주가 로덴바흐의 맥주를 얘기를 할 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맥주고요. 사워하지만 사워가 아주 강력하거나 막 혀등을 때리진 않습니다. 사워함이 있으면서 이 로덴바흐 맥주의 전반적인 그 특징은 그 아주 프루티함이에요. 그 프루티함은 약간 체리에 가까운 프루티함.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아주 신선한 자두 있죠. 우리나라 자두, 외국 자두 말고 우리나라 자두를 하나 이렇게 한 입 먹었을 때에 나오는 그 신선한 프루티함, 그 두 개 느낌이 이 로덴바흐의 향에 딱 메인에 딱 있고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느낌들은 이제 신맛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신맛이 있고 그리고 약간 포도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그 식초 같은 느낌도 있고 뒤에 약간 그 페놀릭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느낌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젖산균하고 그 다음에 야생 효모가 만든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 신맛은 젖산균이 만들어냅니다. 젖산균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조금 진행이 되면은 아마 그 아스토박터 초산균이 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산균과 아니면 젖산균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브레타노마이시스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어떤 체리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아주 프루티한 느낌들, 포도 같은 느낌들, 그레이프 같은 느낌들이 바로 이 브레타노마이시스가 만드는 향인데 이게 람빅이랑 다른 거죠. 람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쿰쿰한 향, 예를 들어서 이제 외양간 같은 느낌, 약간 뒤에 화장실 같은 느낌, 아니면 심하게 이 페놀릭한 느낌들이 이 브레타노마이시스, 브리셀레시스의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 여기는 브레타노마이시스인데 종이 달라요. 그래서 브레타노마이시스 중에서 정확히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브레타노 피모인데 이 브레타노마이시스 종은 지금과 같은 느낌의 맥주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타노마이시스라고 하는 야생 효모가 있지만 종에 따라서 또 이게 맥집이냐 아니면 모주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람빅하고 플란스 레드엘은 비슷하지만 양조 방법에도 차이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여하는 야생 효모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느낌은 완전히 다른 느낌들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재밌고요. 이런 느낌들이 실제 이 로덴바흐 빈티지를 마시잖아요. 로덴바흐 빈티지 같은 경우는 모든 향들이 조금 더 세고 그 다음에 오크 향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더에서 바로 빼서 병입한 제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크 향, 아주 섬세한 오크 향이 밑에 쫙 깔려 있어서 진짜 괜찮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단맛이 좀 적고요. 왜냐면 모주가 아예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단맛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레시하죠. 프레시하면서도 막 체리나 프루티한 느낌들, 그냥 식초 같은 느낌들, 약간 타르트니스죠. 식초 같은 느낌들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놀릭한 느낌들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마시기 그게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또 다양한 버전들이 있는데 이 버전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로덴바흐 빈티지, 로덴바흐 그랑크리도 있고요. 로덴바흐 클래식도 있어요. 이거는 모주를 훨씬 많이 넣어서 4분의 3을 모주를 넣고 4분의 1을 이제 그 숙성된 맥주, 푸드에 숙성된 맥주를 넣기 때문에 이거 진짜 음료수 같아요. 무슨 과일 주스 같은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근데 알코올 도수는 뭐 5도, 5.2도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술입니다. 요즘은 캔으로도 막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중성을 높인 그런 맥주라고 할 수 있죠. 가격도 좀 저렴하고. 로덴바흐 뭐 프리티지스 같은 경우도 역시 완전히 알코올 도수를 낮추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농축액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완전 음료수 같은 느낌을 또 갖고요. 로덴바흐 알렉산더라고도 있어요. 로덴바흐 알렉산더는 그 위에 그 알렉산더를 이제 바치는 그런 맥주인데요. 로덴바흐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로덴바흐 그랑크리에 체리 과즙을 넣어서 체리 향을 확 올린 그런 맥주입니다. 그런 로덴바흐여서 맛이 굉장히 편하고 하지만 굉장히 그 우아한 느낌이 나는 그런 맥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로덴바흐 카락테 루즈라고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체리를 넣은 거예요. 이건 정말 생체리를 빈티지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생체리를, 사워 체리거든요. 사워 생체리를 로덴바흐 빈티지에 넣어서 3개월 정도 숙성시킨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생체리의 느낌이 아주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 로덴바흐 빈티지와 생체리가 주는 아주 멋진 그런 느낌이 주는 맥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로덴바흐 하면 딱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로덴바흐 하면은 그 모주와의 블렌딩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리고 모주의 비율이 높을수록 알코올 도수가 또 떨어지면서 마시기 훨씬 편한 대중적인 맥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주의 비율이 적어질수록 좀 더 고급 라인이 되고 원래 푸더에서 숙성된 그대로의 맥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로덴바흐가 되는 겁니다. 저도 지금 빈티지랑 카락테르주는 냉장고에 하나씩 있는데 언제 먹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로덴바흐는 그렇게 지금은 정착이 됐고, 지금은 그 지역에 웨스트 플란더스의 다른 플란더스 레드 에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원조 맥주로 지금은 이제 군림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그 플란더스 레드 에일을 로덴바흐뿐만 아니라 다른 맥주들도 접하실 수 있는데, 가장 솔직히 더 유명한 맥주가 두체스 드 부르고뉴라는 맥주죠. 두체스 드 부르고뉴도 사실은 2000년 전까지는 이 로덴바흐에서 이 효모를 받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로덴바흐에서 주위 50km인가? 반경 50km에는 양조장에 자신들의 효모를 많이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면서 이 맥주의 어떻게 보면은 확산을 같이 이끌었고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덴바흐 같은 경우도 자기네 스스로 이제 효모와 어떤 양조 방법을 개발하면서 지금에 이끌었고요. 두체스 부르고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헷갈려요. 두체스 부르고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또 유명한 플란스 레드에일이 뭐가 있을까요? 뭐 자코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태겜에서도 들어왔었죠. 예, 이태겜도 되게 유명하죠. 이태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몽스카페는 이제 벨기에 맥주는 아니고 필라델피아 쪽에 있는 크래프트 맥주인데, 몽스카페도 국내에 들어와서 여전히 뭐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와인 맥주라고 해서 들어왔어요. 이 맥주 스타일이. 그게 이제 그 선봉을 이끈 게 두체스 드 부르고뉴예요. 750ml 병에다가 코르크 마개를 달고 이게 와인 맥주야 했는데 꽤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 맥주는 일반 펍보다 그 와인 매장에서 또 많이 다뤄졌던 맥주가 두체스 드 부르고뉴입니다. 저도 뭐 압구정 같은데 예전에 와인 한참 먹었을 때 그 압구정동에 있는 와인 바 같은 데 가서 먹었을 때 막 추천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와인하고 뭐가 똑같아 막 이러면서 다르다 막 이렇게 주장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와인 맥주라고 부르는 게 좀 이상해요. 이 와인의 느낌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뭐 진짜 프루티하고 체리 같은 느낌하고 약간 그 신맛이 나는데 약간 그 식초 같은 신맛이기 때문에 타르트니스가 조금 강하긴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와인하고 뭐가 똑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인은 그렇진 않거든요. 느낌이.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있고 몽스카페 같은 경우가 수년 전만 해도 마트에서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두체스트 부르고뉴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와인앤모어에서 병당 한 8,0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버전들이 나오고 또 있죠. 역시 벨기에 다 와요. 뭐 초콜릿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버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레드에일 중에서도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다는 거 그것들은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맥주 스타일은 프랑스 레드에일은 은근히 매니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로덴바흐를 정리해 드렸고요. 람비과의 차이점도 말씀해 드렸고 또 국내 다른 그 프랑스 레드에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기회 되시면 특히 빈티지나 이 카르케 루즈 같은 경우는 빈티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 빈티지 나올 때마다 사놓으셔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특별한 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기 책은 따로 안 얘기를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한 얘기보다 훨씬 뭐 낮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되고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 맥주도 두체스트 보르고뉴를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라벨 그림 속의 공작 부위는 부르고뉴 공국의 더 마리죠. 더 마리, 더 리치 마리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뭐 그런 분이죠. 이 마리가 이 라푼젤의 또 모티브가 된 분이에요. 갇혀 있다가 나중에 탈출해가지고 막 결혼하고 막 이런 어떤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신 분이고 근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29살인가에 승마사고로 돌아간 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요. 이 프랑스 레드에일은 마리에게 맞춘 헌사다. 오크통에서 각각 8개월, 18개월 동안 숙성된 두 가지 에일을 블렌딩했다. 믹성 맥주의 숙성 맥주의 만남, 믹성 맥주와 숙성 맥주의 만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탄을 자아내며 시큼하고 새콤한 체리 같은 펀치의 초콜릿과 달콤한 캐러멜 그리고 와인의 신맛이 듬성듬성 뿌려진 것 같다. 뭐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로덴바흐 클래식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덴바흐 클래식은 마치 보조바퀴를 단 벨기에 사워에 같다. 각각의 병은 최소 2년 이상 고통에 숙성된 에일 25%와 스테인리스 통에서 발효된 신선한 에일 75%, 아까 말씀드렸죠? 4분의 3. 그렇게 비율을 통해서 라지베색의 거품과 흑설탕에 절인 시큼한 체리 향의 부케를 발산하는 젓갈색의 경이로운 맥주가 탄생한다. 농익은 붉은색 과일이 첫 모금에서 그 정체를 드러내며 오크향이 적당하게 톡 쏘는 시큼함이 동반되는 로덴바흐는 갈증을 풀어주는 주문 1순위 제품이다. 근데 클래식은 오크향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오버 같고요. 그랑크리도 오크향이 거의 나지 않아요. 빈티지는 오크향이 확실히 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오버 같고 오드브린까지 얘기를 좀 빨리 할까요? 네, 프랑스 오드브린은 이스트 플란드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 레드에일이 웨스트 플란드스 맥주라고 하면 프랑스 오드브린 같은 경우는 이스트 플란드스의 맥주고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양조 방식이 좀 다르죠. 아까 거기는 푸더에 넣고서는 이제 블렌딩을 했지만 여기도 블렌딩을 하지만 여기는 푸더에 발효시키지 않습니다. 이 오드브리는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 발효통에서 발효를 하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제 젖산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야생효모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그런 맥주예요. 그래서 결과물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더 뭐랄까 깨끗한 느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빈티지랑 비교하면은 그런데 그랑크리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클래식과 비교를 하면 솔직히 오드브린하고 향미적으로 아주 다른 점을 찾기는 조금 힘들고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맥주라고 하지만 현재는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발효를 하고, 예전에는 게리 롤리버가 쓴 어떤 책에 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루셀레시스 향이 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게리 롤리버 같은 경우도 플란스 레드에일과 오드브린이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 오드브린이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루셀리시스 나오는 약간의 그 바냐드나 아니면은 말안장 같은 향이 조금 더 묻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이해가 되냐면 여기는 의도적으로 브레타노마이세스, 브루셀리시스를 좀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플란스 레드에일보다는 그런 향이 난다고 하는데, 또 막상 비교 시험해보면은 아주 딱 비교를 해보면서 아주 섬세하게 마셔보면 모를까, 그냥 마시면 솔직히 이게 플란스 레드에일인지 오드브린인지 아주 처음부터 탁 튀어나오는 향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맥주 마실 수 있냐? 있습니다. 리프만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오드브린의 양조장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팔고 있고요. 그 GS25 같은데 그 스마트 오더 가면 팔고 있어요. 가격이 한 병에 22,000원이고 두 병에 4만 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한 병에 22,000원,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마셔보시는 거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것도 블렌딩을 통해서 카테고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과일들을 넣어서 뭐 크릭이라든지 다양한 그 프루트 오드브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프랑스 레드에일과 그 다음에 이 오드브린을 같이 사서 비교 테이스팅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좋고요. 뭐 저도 생각난 김에 한번 해봐야겠네요. 로덴바흐 그랑크리 혹은 두체스트 부르고뉴와 그 다음에 리프만스의 맥주들을 한번 구입을 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리프만스의 가우덴반트라고 하는 알코도스 8도짜리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 맥주는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거는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 맥주는 전 마셔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패트리스 아웃 브라운이가 있는데, 패트리스도 좀 고급 라인이죠. 패트리스도 이 벨지안 사워 에일의 거의 대표 주자인데, 이 패트리스도 기회가 되시면 한국에 있거든요.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아주 패트리스도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신맛이 나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패트리스도 장기 숙성할 수 있는 맥주이기 때문에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지금 패트리스가 지금 몇 개 있어요. 신맥주나 하여튼 마시지 않고 보관해 놓기가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드브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란스 레드에일하고 오드브린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드브린 같은 경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안 드셔서 그렇고요. 드셔보시면 뭐 프랑스 레드에일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다? 네, 똑같다는 좀 그런 것 같고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발효 방법과 어떤 환경에 좀 차이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붙어있는 맥주다라고 하고, 플란스 레드에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저도 조만간 한번 비교 테이스팅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차이점에 대해서 테이스팅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게 딱 그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거 하기 딱 좋은 주제긴 하죠. 몇 가지 비슷한 맥주들을 테이스팅하면서 테이스팅 세미나죠.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 내년에는 꼭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세 번째 노래 듣고 와서 맥주 소개하는 시간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홉고블린 맥주 두 종류 갖고 왔거든요. 그 맥주들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오늘 정리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래는 기분 세탁 큐 더 트럼펫. 큐 트럼펫의 큐 더 트럼펫이네요. 기분 세탁. 기분을 세탁하고 싶어서 틀어드렸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죠. 홉고블린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홉고블린은 국내에 루비비어하고 골든에일로 캔 제품이 마트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 다 사라져서 좀 아쉽죠. 그러나 여전히 구하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홉고블린에서 다른 스타일의 맥주가 들어와서 제가 다 구매를 해서 지금 마시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맥주는 홉고블린 IPA 하고 홉고블린 중에서 킹 고블린이라고 불리는
그런 맥주예요. 두 개를 제가 오늘 병을 가져왔고요. 헛고블린 IPA는 전형적인 그 영국 IPA의 모습입니다. 5.3도의 알코올을 갖고 있고 약간 짙은 황금색에다가 살짝 흐린 듯한 그런 어떤 투명도를 갖고 있죠. 아주 전형적인 영국 노블 호배의 향이 일단은 치고 들어옵니다. 드라이 헤드 헤이, 그러니까 건초죠. 건초 향과 그레시한 느낌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뒤에 시트러스 느낌이 딱 잡히는 거예요. 약간 자몽과 비슷한 시트러스 딱 잡혀서 이거는 일반적인 영국 잉글리시 IPA에서는 느낄 수 없는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노블 호배는 없는 향이에요. 이 시트러스한 느낌이. 미국 홉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미국 홉이 들어갔다. 왜냐면 이 홉고블린이 시작한 이 위치우드라고 하는 브루어리가 1983년에 시작된, 생각보다 되게 늦게 시작한 브루어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위치우드가 만드는 이 홉고블린 시리즈들이 굉장히 크래프트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래프티하게 변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그런 브루어리예요. 그래서 홉고블린은 다른 영국 맥주와 다르게 미국 홉을 쓰는 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미국 홉만 쓰진 않고 어쨌든 그런 느낌들을 살짝 더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또 약간 미국 스타일 같은 느낌의 뭐 이름이나 아니면은 약간 크래프티한 느낌의 이름과 또 뭐랄까요, 좀 방향을 좀 갖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미국 홉을 살짝 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비터함이 꽤 있더라고요. 한 IBO 한 40 가까이 되는 비터함을 좀 갖고 있어서 맞네, IPA 맞네. 물론 알코올 도수는 IPA가 아니지만 뭐 비터함으로 봐서 IPA가 맞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역시 잉글리시 IPA답게 단맛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바디감 역시 뭐 미디움 바디감에다가 드라이어 크리스피하죠. IPA예요. 잉글리시 IPA는 드라이하고 크리스피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낮죠. 그래서 이거를 뭐 페일에일과 어떻게 구분하냐? 페일에일과 구분도 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1도 정도 확실히 높고요. 그리고 비터함이 더 세요. 잉글리시 IPA가 잉글리시 페일에일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홉고블린 IPA는 잉글리시 IPA가 갖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캐릭터들을, 정체성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향 쪽에서 약간 시저스한 느낌이 나는 거는 이 위치우드가 만들려고 하는 자신들의 맥주의 방향성들을 살짝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홉고블린 IPA는 약간 아메리칸 IPA와 그리고 영국의 정통 IPA,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사무엘 스미스의 뭐 인디안 에일 같은 그런 IPA와 혹은 플러스 IPA와 살짝 다른 모습을, 살짝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재밌죠?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영국 잉글리시 IPA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 조금 더 진보된 방향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맥주 IPA, 잉글리시 IPA가 홉고블린 I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킹 고블린이라는 맥주는 제가 처음 마셔봤어요. 킹 고블린은 여기 라벨은 어떻게 써 있냐면은 임페리얼 루비 비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페리얼 루비 비어. 그러니까 원래 홉고블린 루비 비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뭐 그런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면 임페리얼이 붙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좀 크래프티하죠. 방향성, 이름이나 방향성이 6.6도예요. 그래서 임페리얼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알코올 도수가 6.6도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영국 맥주 중에서는 엄청 높은 겁니다. 올드에일보다도 높고요. 그럼 이게 올드에일이냐? 저는 처음에 이제 올드에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마셨어요. 왜냐면은 루비비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마셨는데 제 결론은 이거는 올드에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알코올 도수 6.6도고 그리고 딥엠버예요. 짙은 루비색이라고 하죠. 딥엠버 색이고 미스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프로스트 에스테르, 뭐 건자두, 뭐 약간 건포도 같은 향이 더 많이 났어요. 이게 만약에 올드에일이려고 하려면 약간 초콜릿 같은 향이 조금 더 짙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마시면서 계속 감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 킹 고블린에서는 초콜릿 향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프루트 에스테르 전형적인 이제 영국의 그 맥주의 향들이죠. 그다음에 건자두 향이나 아니면 뒤에 이제 건포도 같은 향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드에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그다음에 비터니스도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한 25에서 30 정도 느꼈기 때문에 저는 이 맥주를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발리 와인이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올드에일과 발리 와인을 어떻게 구분지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좀 있긴 하지만 제가 구분짓는 그 기준점은 이제 올드에일이 약간 초콜릿티한 느낌이 있고 그 발리 와인 같은 게 약간 프루티한 느낌이 좀 센. 저는 그렇게 구분을 짓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킹 고블린 같은 경우는 발리 와인에 가까운 맥주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에 지금 잉글리시 발리 와인이 없기 때문에 잉글리시 발리 와인과 가장 가까운 맥주를 골라보라. 지금 마실 수 있는 맥주 중에서 킹 고블린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 맥주는 그 GS25 그 스마트 오더에 가시면 4개 맥주를 이 홉고블린 4개 맥주를 같이 패키지로 해서 파는 그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가격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국내에 지금 있는 영국 맥주 중에서 이렇게 다양한 맥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